로또 1등 배. 영억? 100억에 당첨되었어요. 안녕하세요. 100억 로또에 당첨된 박정순 할머니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30년을 새벽 5시에 일어나 순두부를 팔았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요. 그런 제게 100억이라는 큰 돈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그 다음엔 자다가도 웃을 만큼 기뻤습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본 것이 생각났습니다. 로또 당첨자들이 파산하고 가족끼리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이었어요. 그 생각이 들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지? 돈이 생기면 사람들이 변하는 걸까? 문득 제 아이들이 궁금해졌습니다. 돈 없는 엄마와 돈 있는 엄마. 아이들 태도가 달라질까? 아들은 결혼 후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네 식구들과 유럽 여행을 간다면서요. 손녀 얼굴 본 지도 몇 년째입니다. 딸은 반지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냉장고엔 김치 한 통과 계란 4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당첨 사실을 숨기고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요. 진심이 궁금했거든요. 딸을 찾아갔을 때 아이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달려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아들을 찾아갔을 때 며느리는 제 뒤에서 한숨을 쉬더군요. 10년도 더 지난 낡은 머그컵에 물을 주었어요. 딸만이 진짜 효녀구나.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진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100억이 드러낸 가족의 숨겨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박정순입니다. 올해 65. 인천 부평에서 작은 순두부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콩을 불리고 저녁 9시에 가게 문을 닫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술과 담배로 강경화에 폐질환까지 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큰아들 기훈이가 17, 딸 승아가 11살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 300만 원, 빚은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새벽에 순두부집을 열고 저녁엔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기훈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담임 선생님 말씀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학원비 50만 원을 대주고 싶었거든요. 승아는 어릴 때부터 제 가게에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공부는 기훈이만큼 못했지만 음식에 관심이 많았어요. 한 번은 승아가 나중에 커서 음식 만드는 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기훈이 뒷바라지하느라 승아는 학원도 보내지 못했거든요. 기훈이는 서울대학에 장학금을 받아갔습니다. 아들이 대학생이 됐다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승아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기훈이 등록금 대느라 여유가 없었거든요. 승아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서운해하고 있다는 걸요. 승아는 고등학교 졸업 후 독립했습니다. 남의 집에서 일을 배워오겠다고 했어요. 나중에 엄마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어요. 승아는 반찬 가게와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20살 아이가요. 기훈이는 대학 졸업 후 서울 IT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러다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현주의 아버지가 의사라고 하더군요. 저는 결혼식 날 정말 떨렸습니다. 저 같은 순두부집 사장이 의사 집안 사돈이 됐다니 부끄럽기도 하고 주눅이 들기도 했어요. 결혼식 날 남편의 빈자리가 더욱 컸습니다. 제 옆자리에 남편이 앉았더라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기훈이는 결혼하고 나서 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기훈이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 후부터 더욱 바빠진 것 같아요. IT 관련 무슨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설명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명절에도 집에 안 온 지 벌써 몇 년째예요. 2년 전 추석엔 전화가 왔었어요. 엄마, 죄송한데 올해 추석은 못 갈 것 같아요.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저는 목이 막혔습니다.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녀 채은이는 올해 5살인데 얼굴을 본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아마 두 돌 때 본 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사진으로만 보는 손녀가 얼마나 서운한지 모릅니다. 나중에 현주가 전화로 사업이 잘 안 된다며 하소연했어요. 기훈이가 친구한테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럼 유럽 여행은 왜 갔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승아는 여전히 인천에서 일했습니다. 31살이 됐는데 결혼은 아직이고요. 하루 종일 일만 하니 남자 만날 시간도 없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편의점에서 우유를 사는데 사장님이 복권을 권했습니다. 사장님, 복권 사세요. 요즘 우리 가게에서 당첨자가 자주 나와요. 저는 무심코 3,000원어치를 샀습니다. 얼마 전 돌아가신 어머님이 제 손에 황금 열쇠를 쥐어주는 꿈을 꿨던 게 문득 생각났거든요.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뉴스에서 복권 당첨 번호를 발표하는데 저는 무심코 지갑에서 복권을 꺼냈습니다. 앞에 두 줄은 숫자 한 개도 맞지 않았어요. 그럼 그렇지 세 번째 줄을 보는데 첫 번째 숫자 맞았습니다. 두 번째 또 맞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전부 다요. 뉴스에서 이번 당첨금은 100억이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1등, 100억? 제가 100년을 일해도 못 버는 돈입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기뻤지만 시간이 지나니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이렇게 큰 돈이 제 인생에 들어오면 뭐가 어떻게 변할까? 사람들이 달라질까? 아이들이 달라질까? 문득 뉴스에서 봤던 내용들이 떠올랐습니다. 로또 당첨되었다가 몇 년 후에 거지가 되거나 폐인이 된 사람들, 돈 앞에 장사 없다고 가족끼리 싸우다 법정까지 가는 일들이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으로 아이들의 진심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훈이는 저를 사랑할까? 승아는 저를 원망할까? 가난한 엄마라서 부끄러워할까? 돈이 없을 때의 엄마와 돈이 생긴 후에 엄마 아이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당첨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요. 그리고 당첨금을 받기 전에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복권을 지갑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게로 나갔어요. 오늘도 순두부를 팔아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혼자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를 시험해 보려고 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돈 없는 엄마를 대하는 제 아이들의 진심을요. 월요일은 승아가 쉬는 날입니다. 저는 일부러 연락하지 않고 구월동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갈아타고 1시간 반쯤 걸렸어요. 승아가 사는 곳은 반지하 월세방입니다. 월세가 50만 원이고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계단을 내려가니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철문이 보였어요. 창문은 반쯤 땅 아래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엄마였는데 오늘은 100억을 가진 엄마였어요. 하지만 승아는 모르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엄마. 승아는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보더니 곧바로 달려와 안겼습니다. 왜 연락 안 하고 왔어? 내가 마중 나갔을 텐데. 승아의 품이 따뜻했어요. 힘껏 저를 안아줬습니다.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는 정말로 저를 보고 기뻐하고 있구나.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았습니다. 제 가게 주방보다도 작았어요.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천장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승아 나름대로 예쁘게 꾸며놓으려고 애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엄마 앉아요. 내가 뭐 좀 만들게. 승아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 1통, 계란 4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 가슴이 아렸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엄마, 잠깐만요. 반찬 가게 가서 반찬 좀 가져올게요. 승아는 뛰어나갔습니다. 자기한테 없어도 저한테 주려고 했어요. 혼자 남은 방에서 책상 위 달력을 봤습니다. 빨간 펜으로 엄마 전화 엄마 용돈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달력에 표시해 가면서 엄마를 챙기고 있었구나. 20분 후 승아가 반찬을 들고 돌아와 계란 후라이 3개를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진짜 잘 오셨어요. 제가 요즘 엄마 보고 싶었거든요. 무슨 일 있었냐고 물으니 그냥 엄마가 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밥이 다 됐습니다. 승아는 계란 2개를 제 앞에 놓았어요. 저는 하나를 승아 그릇에 놓았고 승아가 다시 제 그릇에 놓더군요. 엄마가 더 드셔야죠. 엄마 일하시잖아요. 우리는 계란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결국 져줬어요. 그래야 승아가 마음 편히 먹으니까요. 승아는 계란 후라이 1개를 먹었고 저는 2개를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저는 승아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열심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계란을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계란 후라이 2개 먹는 모습이 승아는 이렇게 좋을까요? 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설거지하는 동안 침대 옆 서랍장을 봤습니다. 작은 상자에 무릎 파스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아, 그거요? 엄마 무릎 아프시잖아요. 제가 사놨어요. 엄마 올 때 드리려고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엄마를 위해 파스를 사다 놓았구나. 밤이 깊었습니다. 승아는 제 손에 핸드크림을 정성스럽게 발랐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 꼼꼼하게요. 따뜻했어요. 엄마, 자기 전에 이렇게 하고 주무세요. 그리고 면 장갑을 끼워줬습니다. 승아야, 곰팡이 핀 반지하에 사는 거 보니까 엄마 마음이 너무 아파. 엄마한테 용돈 매달 50만 원씩 보내는 거
이제 하지 마. 그 돈 모아서 다른 데로 이사가.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요. 엄마 용돈 드리는 게 제 삶의 낙인걸요. 승아의 말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엉엉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승아도 울었어요. 승아는 어쩜 이리도 마음이 예쁠까요?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똑같이 크림을 바르고 면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좁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승아의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잠든 승아를 바라봤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이 아이는 진짜 효녀야.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있는 전부를 나한테 주려고 하는구나. 100억이 있어도 없어도 이 아이는 똑같았을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승아에게 저는 그냥 사랑하는 엄마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승아가 계란국을 끓여놓고 있었어요. 어제 남은 계란 하나로요. 엄마, 맛있게 드세요. 뜨겁고 따뜻했습니다. 승아가 만든 거라서 더 맛있었어요. 승아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제 뺨에 뽀뽀를 해주었어요. 엄마, 한숨 주무시고 조심해서 가세요. 오빠네 집 도착하면 연락 주시고요. 어제 오빠네 집 가는 거 메모해드렸으니까 조심히 잘 찾아가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제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승아는 7시부터 5시까지 반찬 가게에서 6시부터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한숨 자고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승아 방 청소를 하려고 걸레를 찾았습니다. 화장실 옷걸이에 걸려있는 걸레는 축축했어요. 승아가 아침에 걸레질을 하고 나간 거였습니다. 참 부지런한 아이였어요. 어쩌면 엄마가 걸레질 할 것을 알고 승아가 먼저 해놓고 간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승아의 웃는 얼굴이 눈앞에 선했어요. 가방을 들고 승아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승아를 꼭 도와줘야겠다. 이 아이는 자격이 있어. 하지만 아직 복권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훈이도 만나봐야 했으니까요. 기훈이도 승아처럼 반갑게 대할까? 아니면 다를까? 저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어요. 서울 마포. 기훈이네 집이었습니다. 어제 승아네 집에서 점심을 먹은 후 기훈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하려니 이상하게도 손이 떨렸어요. 기훈아, 엄마야. 엄마, 왜요? 무슨 일이에요? 전화 너머 기훈이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라는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일 너희 집에 좀 들러도 될까? 내일이요? 갑자기요? 잠깐만요, 엄마. 현주랑 얘기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현주랑 얘기해보고 그 말이 가슴에 걸렸어요. 승아는 제가 갑자기 가도 달려와서 안아줬는데 기훈이는 허락을 받아야 하는군요. 1시간 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오후에는 현주 친구들이 집에 올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존댓말이 낯설었어요. 다음 날 서울 마포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지하철을 1번 갈아타고 2시간 반쯤 걸렸어요.
기훈이가 사는 아파트는 깨끗하고 큰 단지였습니다. 경비실을 지나가려는데 경비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 2205호 가려고요. 경비원은 제 낡은 점퍼와 색바랜 바지를 보고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방문 접수하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경비원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벽에 걸린 무언가를 눌렀습니다. 며느리 현주에게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미리 경비실에 연락도 안 해뒀구나. 제가 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마치 제가 불청객 같았어요. 잠시 후 경비원이 들어가셔도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22층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제 승안의 집 앞에서는 두근거렸는데 오늘은 두려웠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갑자기요? 며느리 현주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뒤에서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넓은 거실에 현주 친구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무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오셔서 현주가 부끄러워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어요. 오늘 모임 있는 날인데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소파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현주가 차를 가져왔어요. 친구들에게는 예쁜 찻잔인데 제 앞에는 낡은 머그컵이었습니다. 기훈이가 대학생 때 쓰던 컵. 15년도 더 된 손잡이가 금가 있고 그림이 벗겨진 컵이었어요. 손님들은 예쁜 찻잔. 저는 낡은 머그컵. 그 차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손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구나. 2시간 동안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주와 친구들은 명품 가방, 유치원, 주식 투자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한마디도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되어 있었어요. 오후 4시쯤 친구들이 떠났습니다. 얼마 후 기훈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아, 엄마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점심쯤. 아, 그러셨어요. 기훈이의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제가 온 게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약속 있잖아. 현주가 말했습니다. 아, 그렇지. 어머님, 죄송한데요. 오늘 저녁에 거래처 분들이랑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거래처 미팅.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나보다 거래처가 더 중요한 거구나. 기훈이와 현주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현주가 말했어요. 가는 길에 유치원에 들려서 채은이 데려갈게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채은이. 몇 년 만에 볼 수 있는 기회인데. 채은이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데. 유치원까지 같이 가면 안 될까? 기훈이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엄마, 그게 유치원에 갔다가 엄마를 다시 집에 모셔다 드리고 모임에 가기에는 저희가 시간이 촉박해서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 다녀올게요. 오늘은 늦었으니까 현관문 옆 방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어머님, 배고프시면 뭐 시켜드릴까요? 국밥이나 중국 음식 같은 거요? 괜찮아. 정말 괜찮으세요?
그럼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세요. 응. 기훈이와 현주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히고 나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현관 바로 밖에서요. 여보, 어머님 모시고 가면 다른 엄마들 눈에 띄잖아. 어머님 옷차림도 좀 그렇고.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옷차림도 좀 그렇고. 그 말이 제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제 옷을 내려다봤어요. 낡은 점퍼, 색바랜 바지. 며느리는 일부러 제가 들으라고 한 거였어요. 제가 부끄러운 시어머니라는 걸요. 알았어. 빨리 가자. 기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천천히 소파로 걸어가 앉았어요. 텅 빈 거실. 혼자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6시. 배가 고팠지만 냉장고를 열 수가 없었어요. 남의 집 같았거든요. 제 아들 집인데도 저는 여기서 완전히 남이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았어요. 현관문 옆 방을 열어보니 작은 창고 같았습니다. 낡은 머그컵만큼이나 허름한 이불이 놓여 있었어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아파트를 빠져나왔어요. 편의점에서 김밥 한 줄과 생수를 샀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내가 갑자기 왔다고 미안해해야 하는 건가? 거래처 미팅이 나보다 중요한 거야? 내가 초라해서 손녀 얼굴도 못 보게 하는 건가? 나는 손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구나. 어제 승환의 집이 떠올랐어요. 계란 3개, 핸드크림, 면장갑, 뽀뽀를 해주던 모습, 따뜻했던 그곳, 그리고 오늘 기훈이네 집, 넓지만 차가웠던 그곳, 낡은 머그컵, 투명인간, 들으라고 한 말. 두 집이 너무 달랐습니다. 같은 제 자식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그날 밤 집에 도착해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돈은 승아한테 줘야겠다. 100억? 제게 생긴 이 돈은 승아한테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 받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제 아들의 진심이었습니다. 기훈이네 집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은 움직이는데 기훈이와 승아의 태도가 생각나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오후 3시쯤 우유를 사러 편의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었어요. 제 눈에 커다란 현수막이 들어왔습니다. 긴 줄은 복권을 사기 위해 선 줄이었어요. 축, 1등 당첨자 배출, 100억 주인공 탄생.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산 복권이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사장님, 들으셨어요? 우리 가게에서 100억 당첨자가 나왔대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래요? 누가 당첨됐대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비밀이죠. 사장님이 목소리를 낮추며 지난주에 복권 사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저는 샀지만 확인은 안 해봤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슈퍼 아줌마가 저를 불렀습니다. 편의점에서 100억 당첨자가 나왔다며 너무 부럽다고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TV를 켰습니다. 지역 뉴스에서 편의점 현수막을 비추고 있었어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한 편의점에서 로또 1등 당첨자가 배출됐습니다. 당첨금은 100억 원. 저는 TV를 껐습니다. 다음 날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10년 동안 연락 없던 외사촌 철수 오빠였습니다. 요즘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1,000만 원을 빌려줄래? 오빠, 저도 여유가 없어서요. 아니, 정순아. 소문 들었어. 너 복권 당첨됐다며? 마을에 다 소문났어. 편의점 사장이 그러는데 내가 그 시기에 복권 샀다며? 며칠 전에 서울 다녀왔다면서? 당첨금 찾으러 간 거 아니냐고 다들 그러던데. 오빠, 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소문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 하루 동안 전화가 10통도 넘게 왔습니다. 형님, 조카, 남편 친구들. 20년 만에 연락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모, 학원비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사업 자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모두 돈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결국 전화선을 뽑고 핸드폰을 껐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슈퍼 아줌마는 갑자기 친절해졌어요. 기훈 엄마, 이거 서비스예요. 평소에는 깎아달라고 해도 안 깎아주던 분이었는데요. 마을 이장님도 찾아왔습니다. 기훈 엄마, 마을회관 지붕에서 물이 새는데 말이야. 혹시 좀 도와줄 수 있어? 마을 진입도로가 움푹 파여서 울퉁불퉁해. 새로 포장도 해주면 좋겠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장님, 제가 그런 여유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이장님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1년이 되어도 먼저 전화하는 법이 없는 기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복권 당첨됐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혹시 정말 당첨된 거냐고 묻더군요. 저는 잘못된 소문이라고 했어요. 기훈이가 복권을 직접 확인했는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다행이네요. 다행? 아니, 그게 친척들이 계속 연락하면 엄마가 힘드실까 봐요. 저는 알았어요. 기훈이가 안도하고 있다는 걸요. 제가 당첨되지 않았다는 말에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왜죠? 엄마가 100억에 당첨됐으면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문은 더욱 커졌어요. 제가 부정해도 마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훈이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친척 병철 아저씨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엄마가 복권 당첨됐다고 확실히 알고 있대요. 편의점 사장님이 그랬대요. 기훈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긴장된 목소리였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까? 100억 당첨됐어. 긴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지난번에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어. 왜요? 그냥 자식들 진심을 보고 싶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 갈게요. 오늘 바로 갈게요.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기훈이가 온답니다. 오늘 바로요. 100억 당첨을 알게 되자마자 바로 온답니다. 돈 때문이었어요. 소문만 듣고 안도했던 기훈이가 이제 진실을 알고
어떻게 변할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집에 돌아와 기다렸습니다. 문득 지난주가 떠올랐습니다. 기훈이네 집에서의 일, 현주의 한숨, 낡은 컵, 투명인간, 현관문 밖에서 들린 말, 옷차림이 그렇고 그때의 기훈이와 오늘 올 기훈이는 다를 거예요. 돈이 사람을 바꿉니다. 아니, 돈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걸까요? 저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오후 4시쯤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색 외제차였어요. 깨끗하게 새 차를 한 반짝이는 차였습니다. 기훈이가 내렸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현주도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치 어디 중요한 곳에 가는 것처럼 차려입고 있었어요. 트렁크를 열자 큰 상자들이 가득 보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엄마, 기훈이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지난주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지난주에는 엄마 오셨어요? 라고 당황스럽게 말했는데 오늘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차가워졌습니다. 일주일. 단 일주일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왔니? 일주일 전에는 안 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내가 반가운가 보구나. 기훈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현주도 어색하게 웃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현주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선물 좀 가져왔어요. 두 사람은 차에서 짐을 날랐습니다. 큰 상자들이 제 좁은 거실에 쌓였어요. 최고급 한우 등심 포장지에 30만 원이라고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완도산 전복 5kg, 홍삼 6년근, 고급 이불 세트, 안마의자 카탈로그까지. 지난주에는 집에 혼자 남겨두고 시켜 먹으라고 하더니 오늘은 한우를 사왔네. 비싸네. 30만 원이나 하는구나. 지난주엔 물도 기훈이 대학 때 쓰던 낡은 컵에 줬는데 지난주엔 창고 같은 작은 방에서 자라고 하더니 오늘은 새 이불을 사왔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앉아라. 피곤하겠다.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몸을 움츠리고 앉았어요.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기훈이가 한우를 구워주겠다고 했어요. 처음으로 저한테 음식을 해주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엄마한테 고기 구워준 적 있었니? 다정한 아들 노릇 그만하고 앉아 있어. 엄마가 할게. 저는 한우를 구웠습니다. 순두부 40그릇 넘게 팔아야 하는 돈이에요. 기훈이는 그 돈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100억 때문에요. 고기를 접시에 담아 상에 올렸습니다. 기훈이와 현주가 어색하게 먹기 시작했어요. 맛있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씹고 삼키고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기훈이가 집안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집안일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화장실 전구를 갈아줬습니다. 세면대와 싱크대를 세심하게 살폈어요. 마당도 청소했습니다. 현주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불쌍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연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기훈이가 땀을 닦으며 앉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계산하는 눈빛이었어요.
100억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기훈이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올게요. 채은이도 데려오겠다고요. 채은이. 몇 년 동안 얼굴도 못 본 손녀. 이제 와서 보여준다고요? 너 지난주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갑자기 오셔서 저희가 준비를 못했어요. 그렇게 말했잖아. 그런데 오늘은 준비를 했네. 한우도 사고, 선물도 사고, 양복도 입고, 100억 때문에 준비한 거지? 기훈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훈아, 너 혹시 엄마가 당첨금을 너한테 줄 거라고 생각하니? 기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나는 알아. 내가 뭘 생각하는지. 100억을 반으로 나누면 50억. 아니면 3대 7로 나눠도 30억. 그렇게 계산하고 있지? 기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근데 착각하지 마. 오늘 갑자기 내려온 것도 선물도 모두 연기잖아. 지난주 너희 부부 모습 기억나? 현주가 문 열어주면서 내 등 뒤에서 한숨을 쉬더구나. 손님들은 예쁜 컵에 차를 주고 나는 10년도 넘은 낡은 컵에 줬지. 기훈이 대학 때 쓰던 컵. 2시간 동안 투명인간 취급 당했어. 그리고 현관문 밖에서 한 말. 어머님 모시고 가면 다른 엄마들 눈에 띄잖아. 어머님 옷차림도 좀 그렇고. 그게 내 진심이었어. 현주, 너 일부러 나 들으라고 한 말이지? 오늘 너희 모습은 가짜야. 100억 때문에 꾸며낸 모습이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기훈이와 현주는 눈빛을 주고받으며 안절부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현주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전부 승아한테 줄 거야. 승아는 연락도 안 하고 갔는데 내가 가니까 정말 반가워하더라. 언제 올지도 모르는 엄마 오면 준다고 파스도 사다 놓고 달력에 엄마 용돈 드리는 날 엄마한테 전화라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까지 쳐놨어. 반지하 곰팡이 핀 곳에 살면서도 엄마를 먼저 생각했어. 너희 돈 받을 자격 있다고 생각하니? 말하면서 승아한테 미안해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아들인데요. 기훈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네. 아들이라고? 일주일 전에 엄마한테 너희 둘이 어떻게 했는데? 다정한 아들, 며느리 연기 그만해. 현주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머님,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현주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기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상속권이 있다고. 상속권? 내가 죽어야 상속이지. 나 아직 살아있어. 살아있는 동안 내 돈은 내 마음대로야. 생전 증여는 유류분 대상도 아니야. 법 공부 좀 하고 와라. 현주가 나섰습니다.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 기훈 씨 도움 필요하실 때 후회하실 거예요. 그래서 돈 안 주면 안 도와줄 거야? 그게 바로 내 본심이야. 돈 줘야만 도와주는 거지. 나가. 다들 나가. 기훈이가 애원했습니다. 현주는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가. 제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기훈이가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너희가 할 거야.
돈만 보고 사람 무시한 거. 너희 둘은 오늘도 반성하는 기색이 없어. 그저 돈 안 준다고 하니까 그게 서운할 뿐이지. 문이 닫혔습니다.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검은색 외제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어요. 제 아들을 쫓아낸 건데 기분이 좋을 리 없었죠. 하지만 후회는 안 됐습니다. 제가 본 게 진실이었어요. 100억? 이 돈이 사람을 시험했어요. 종이 한 장. 하지만 이 종이가 사람의 진심을 보여줬어요. 승아야, 엄마가 너한테 다 줄게. 엄마가 너무 미안해. 넌 받을 자격 있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요. 밖이 어두워졌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승아한테 말해야겠어요. 이 돈을 다 주겠다고요. 기훈이를 쫓아낸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당첨금을 찾으러 가기로요. 혼자 가기가 두려워서 오랜 친구 영숙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이는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서울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며 남편과 잘 살았어요. 하지만 한 번도 저를 무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난하게 살든 언제나 똑같이 대해줬어요. 영숙이는 여전히 밝은 목소리로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숙아, 나야. 나 로또 당첨됐어. 내일 당첨금 찾으러 가야 하는데 같이 갈 수 있어? 맙소사, 정수나 서울까지 오는 거면 1등이야? 인천 부평에서 1등 100억 당첨된 게 너였니? 뉴스에 나왔잖아. 영숙이는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그게 정말이냐고 몇 번을 물었습니다. 질투도 시기도 없었어요. 다음 날 농협 서대문 지점에서 영숙이를 만났습니다. 영숙이가 달려와 저를 꼭 안았어요. 정순아, 너 이제 고생 끝이야. 잘 되었다. 잘 되었어. 감사합니다. 우리 정순이 감사합니다. 영숙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영숙이는 2층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혼자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절차를 밟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찍혔어요. 67억. 숫자가 너무 많아서 몇 번이나 세어봤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영숙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영숙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명함을 꺼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순아, 내가 아는 재무 전문가야. 여기 가서 상담 받아봐. 67억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줄 거야. 요양비, 의료비, 자식들 줄 돈, 그리고 내가 살던 동네에 좋은 일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조심해, 이 돈 때문에 사람들이 달라질 거야. 어디 투자하라는 거 절대 하지 마. 저는 영숙이한테 기훈이와 승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숙이는 제가 잘했다고, 기훈이한테 안 준 게 잘한 거라고 했어요. 기훈이 일이 늘 고민스러웠는데 영숙이의 그 말에 위로가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승아한테 전화하는 거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자고 했어요. 승아네 좁은 월세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저는 승아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승아야, 엄마가 로또에 당첨되었어. 세금 떼고 67억 받았어. 승아가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승아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이 돈으로 승아를 도와주고 싶어. 5억을 줄 테니까 내가 하고 싶다던 식당 운영해봐. 승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5억이요? 너무 많아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승아의 얼굴을 봤습니다. 31살인데 주름이 벌써 보였어요. 고생한 흔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어요. 2달 후, 승아는 엄마 손밥상이라는 식당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어요. 승아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직접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다고, 정성스럽다고.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몇 달이 지나자 예약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식당 일을 도와주는 이모님 2분을 모셨습니다. 한 번은 승아가 말했습니다. 다른 지점을 내자는 제의가 있다고. 하지만 거절했다고 했어요. 한 곳만 잘하고 싶다고,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 딸이 너무나도 대견했어요. 어느 날 승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야간 대학에 등록했어요. 음식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서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돈을 받아도 겸손했고, 여전히 배우려고 했고, 여전히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저는 승아네 집 근처로 이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평집을 정리하기 전에 마을에 마지막 선물을 남기고 싶었어요. 익명으로요. 마을회관 지붕 누수를 고쳤습니다. 마을 진입로 도로 포장 공사도 했어요. 공사업체에 신신당부했습니다. 누가 했는지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30년 넘게 살았던 집을 정리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추억이 떠올랐어요. 남편과 살았던 집, 아이들을 키웠던 집, 마지막 날 밤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옛 생각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기훈이가 대학 합격했다고 뛰어오던 날, 승아가 설거지하다 그릇 깨뜨리고 울던 날, 남편이 병원 간다면서 집을 나서던 날, 눈물이 났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사 소식을 듣고 이웃들이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마을회관하고 도로 포장 고맙다는 말도요. 제가 했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 승아가 들어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짐은 다 싸셨나요? 그렇게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인천 새 아파트는 승아네 식당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20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어요. 승아가 같이 살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승아야, 엄마도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해. 넌 앞으로 결혼도 해야 하잖아. 가까이 살면서 얼굴 보는 게 서로한테 좋아. 승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오랜만에 여유가 생겼어요. 베란다에 화분을 놓고 꽃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승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한테 연락 왔다고 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빠가 요즘 정말 힘들다고 해요. 사업이 완전히 망했대요. 아파트도 뺏기고 의정부 빌라로 이사했대요. 외제차도 팔고 중고차 타고 다닌대요. 언니도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한다고 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오빠가 엄마한테 용서해달라고 전해달라고 했답니다. 승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빠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요?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 마음이 아직은 아니라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솔직히 말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이 힘들다는데 엄마 마음이 편할 리 없었어요. 하지만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기훈이는 자기 선택의 결과를 받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하지만 기훈이가 정말 변했을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어요. 어제 저녁엔 봉오리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폈어요. 꽃이 피는데 시간이 필요하듯 저에게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 마음을 정리할 시간. 기훈이가 진짜로 변했는지 확인할 시간. 지금은 아직 아니었어요. 점심때 승안의 식당에 갔습니다. 손님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순두부를 시켰습니다. 한 숟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뜨겁고 따뜻했어요. 승아만의 손맛이 들어간 맛이었습니다. 승아가 잠깐 제 자리로 왔습니다. 맛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맛있다고, 엄마보다 낫다고 했어요. 승아가 웃었습니다. 행복한 미소였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평화로웠어요. 기훈이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언젠가는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승아가 갑자기 제 집에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엄마,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소파에 앉은 승아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오빠 관련된 거예요. 오빠가 절대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승아가 핸드폰을 꺼내 통장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기훈이 이름으로 입금된 기록들이 있었어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몇 년 동안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가끔 저한테 용돈 보내줬어요. 자기 때문에 제가 대학 못 간 거 미안하다고 하면서요. 오빠가 저한테 그랬어요. 돈을 매달 정기적으로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엄마한테는 말씀드리지 말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처음 인천 왔을 때 보증금 300만 원을 오빠가 빌려줬어요.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하면서요. 매달 30만 원씩 오빠한테 보냈는데 며칠 후에 다시 제 통장으로 입금됐어요. 오빠가 준 돈 덕분에 엄마 용돈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오빠가 결혼하고부터 차츰 저한테 보내는 돈도 줄었어요. 챙겨야 할 가족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승아가 저한테 보내준 용돈이 기훈이가 준 돈이었다고요? 오빠가 사업 시작할 때 언니네 집에서 5천만 원을 빌렸어요. 엄마한테는 부탁 못한다고 하면서요. 엄마는 순두부집 하나로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제 와서 돈 달라고 할 수 없어. 승아, 너한테도 못해줘서 엄마가 항상 미안해 하시는데 나까지 부탁드릴 순 없지. 그럼 엄마 마음 아프잖아.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기훈이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제게 부담 주기 싫어서 현준의 돈을 빌렸다고? 동생을 몰래 도와줬다고? 엄마, 오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서툴렀을 뿐이에요. 오빠가 표현을 못할 뿐이에요. 저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내가 본 건 일부였단 말이니? 지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컵, 투명 인간 취급, 낡은 컵만큼이나 낡은 이불, 현관문 밖에서 들은 말. 저는 그것만 봤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지 못한 것들이 있었어요. 기훈이가 동생을 도왔던 순간들, 제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애썼던 순간들, 저는 한쪽만 봤습니다. 제가 상처받은 부분만요. 내가 몰랐구나. 기훈이도 나름대로 노력했구나. 승아가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미안했습니다. 기훈이한테요. 엄마, 너무 늦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오빠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오빠한테 연락해 보시는 게 어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기훈이가 먼저 와야 해. 기훈이가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엄마한테 와야 해. 그래야 진짜 화해할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둘 다 잘못이 있었던 거겠죠. 저도 기훈이도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기훈이가 용기 내서 올 때까지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저는 승안의 식당에 있었어요. 오후 9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승아는 퇴근하는 이모님들 배웅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가게로 뒤돌아서는 승아의 눈에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빠? 승아가 말했습니다. 기훈이었습니다. 얼굴이 야위었어요. 옷도 낡아 보였습니다. 들어와. 춥잖아. 승아가 기훈이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접시를 잡은 제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기훈이가 저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있을 것을 예상하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엄마. 기훈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어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하나하나 지켜봤습니다. 1년 전 양복 입고 한우 들고 왔던 기훈이. 그때는 계산하는 눈빛이었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짜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앉아라. 저도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내가 승아 도와준 거 들었어. 며느리네 돈 빌린 것도 알아. 나한테 부담 안 주려고 했던 것도. 기훈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기훈아, 그래도 지난번 그 태도는 잘못된 거야. 엄마가 가난해 보인다고 혼자 남겨둔 거, 낡은 컵에 물 준 거, 현관문 밖에서 한 말. 그건 변명할 수 없어. 네, 맞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기훈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갑자기 너희 집에 찾아간 건 내 잘못이지. 그리고 그날 내가 본 것만 전부인 줄 알았어. 기훈이가 소리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예전 기훈이와 지금 기훈이는 달랐습니다. 1년 전엔 100억 때문에 왔어요. 지금은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러 왔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기훈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요. 엄마도 너도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가족이잖아. 기훈이가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아들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토닥였어요. 승아가 주방에서 순두부를 가져왔습니다.
기훈이 앞에 놓았어요. 오빠 먹어. 기훈이는 순두부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또 울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 과정이 필요했어요. 엄마, 저 돈 달라고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1년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죄송합니다. 저는 기훈이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었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야.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다. 기훈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기훈이가 문을 열고 나가려다 돌아봤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언제 마지막으로 들어본 말일까? 나도 사랑한다. 기훈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승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오빠 용서해 주셔서. 저는 승아를 안았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아직도 서운한 게 있어. 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오늘 기훈이는 달랐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있었어요. 하지만 시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천천히 조금씩이요. 가족이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기훈이를 만나고 사흘이 지난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인천으로 이사 오면서 핸드폰 번호를 바꾸었어요. 걸려오는 전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보고 망설여졌습니다. 며느리 현주였습니다. 현주는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오늘 시간 되시면 제가 찾아뵙고 싶은데요. 혼자 가도 될까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혼자 오겠다니요. 저는 승아의 식당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어요. 3시 정각 현주가 들어왔어요. 단정한 청바지에 검은색 니트를 입고 손에는 보자기에 싼 무언가와 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여위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현주가 제 앞에 서더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 자세로 있었어요. 제가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현주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이거 어머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현주가 큰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종이가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편지예요. 제가 마트에서 일하면서 쓴 거예요.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님, 저는 박현주입니다. 마트 계산대에 앉아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물건을 계산하는 동안 저는 어머님 생각을 했습니다. 순두부집에서 30년을 일하신 어머님. 저는 고작 반년 마트에서 일했을 뿐인데 벌써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픕니다. 어머님은 30년을. 글씨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군데군데 얼룩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진 자국이었어요.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손님들에게 무시당한 이야기, 반말 듣는 이야기, 계산 실수했다고 혼난 이야기. 어머님도 이런 일을 겪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어머님을 무시했습니다. 저희 집에 오셨을 때 낡은 컵에 차를 드렸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옷차림이 그렇고 라고 말했습니다. 일부러 들으라고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편지를 다 읽지 못했어요. 눈물이 나서 글씨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현주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것을 꺼냈어요. 작은 도화지였습니다. 채은이가 그린 그림이었어요. 채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그렸어요. 할머니와 손녀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얼굴에는 하트가 그려져 있었고 사랑해요, 할머니라고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채은이가 매일 물어봐요. 할머니 언제 봐요? 제가 어머님을 못 보게 했어요. 채은이가 할머니를 그리워하는데 현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주가 보자기를 풀었어요. 작은 냄비가 나왔습니다. 김치찌개였어요. 어머님,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 봤어요. 유튜브 보면서 배웠어요.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머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치가 너무 크게 썰려 있었고 두부도 불규칙했습니다. 서툰 솜씨였어요. 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김치찌개를 데웠습니다. 밥을 가져와 그릇 2개를 놓았어요. 같이 먹자. 현주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짰습니다. 맛이 일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맛있다. 며느리 정성이 들어가서 맛있어. 현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현주가 일어서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현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알아. 내 마음 알아. 편지 읽었어. 그림도 봤고 김치찌개도 먹었어. 현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거칠었습니다. 마트 일하느라 그렇게 됐나 봐요. 어머님,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채은이도 자주 데리고 올게요. 저는 현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현주야. 며느리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고마워. 이렇게 용기 내서 찾아와줘서. 현주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승아가 조용히 차를 내왔어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알았어요.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어머님은 30년을 혼자 2아이를 키우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저는 그걸 생각도 안 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현주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 일요일에 저희 가족 모두 어머님 뵈러 와도 될까요? 기훈 씨랑 채은이랑 같이요. 저는 잠시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보자. 다 같이. 현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현주가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이고 문을 나섰어요. 저는 창문으로 현주를 지켜봤습니다. 어깨가 좀 가벼워 보였습니다. 엄마, 언니 진심인 것 같아요. 승아가 말했습니다. 그래, 진심이더라. 테이블 위에 편지와 채은이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었어요.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서 현주가 끓인 김치찌개를 다시 데워 먹었습니다. 여전히 짰고 맛이 일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만들어준 음식이었어요. 저는 그걸 다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도 남기지 않고요. 기훈이네 가족을 만날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현주야. 용기 내줘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움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으로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기훈이네 가족과 만났어요. 처음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채은이가 제 품에 와서 안기는데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행복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고요. 기훈이와 승아를 불렀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재무 전문가와 상의해서 만든 서류였습니다. 엄마가 로또 당첨금을 어떻게 나눌지 정했어. 승아한테는 5억을 줄 거야. 이미 받았지만 그게 내 몫이야. 승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훈이한테는 4억을 줄 거야. 기훈이가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저는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걸 들으니 고맙구나. 승아는 대학을 못 갔어. 그 보상으로 1억이 더 들어간 거야. 그래서 4억. 공평한 거야. 기훈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고맙긴. 이건 내 몫이야. 하지만 잘 들어. 이 돈으로 빚부터 갚아. 그리고 조금씩 모아서 집 마련하고. 사업은 당분간 하지 마. 취직해서 월급 받으며 사는 게 너한테는 맞아. 네, 엄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엄마 몫이야. 엄마 노후 대비하고 병원비하고 혹시 모를 일에 쓸 거야. 저는 두 아이를 봤습니다. 너희 둘 다 사랑해. 엄마가 공평하게 대하지 못한 건 미안해. 지난 날을 되돌아 생각해 보면 온통 미안한 뿐이야. 앞으로는 더 잘할게. 두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세 사람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기훈이는 빚을 다 갚았습니다. 친구한테 빌려준 5천만 원, 현준에서 빌린 5천만 원, 전부 갚았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의정부 빌라를 팔고 25평 아파트를 샀어요. 검소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현주도 마트 일을 그만두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자격증 몇 개를 따고 사무직 일을 했어요. 1년 전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기훈이네 가족은 일요일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채은이를 데리고요. 제 손녀는 이제 7살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채은이가 저를 보면 달려왔습니다. 저는 손녀를 안았어요. 할머니, 오늘 뭐해요? 할머니가 순두부 끓여줄까? 좋아요. 맵지 않게요. 채은이와 마주보며 하하 웃었습니다. 승아는 식당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여전히 손님이 많았어요. 대학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바빴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숙이와 비즈니스를 타고 유럽 여행을 다녀왔어요. 비행기에서 누워서 잠도 잘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한 세상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됐어요. 여유롭게 아침을 먹고 베란다에 나가 화분을 돌봤습니다. 아파트 근처 작은 텃밭에서 상추, 고추, 토마토를 키웠어요. 수영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덕분에 건강해졌어요. 몸도 마음도요.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제 집 거실에서요. 기훈이네 가족, 승아, 그리고 저. 5명이었습니다. 승아가 식당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왔어요.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채은이가 제잘거렸어요. 저는 손녀가 주는 걸 다 먹었습니다. 평범한 식사였습니다. 특별한 일도 없었어요. 그냥 가족이 모여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웃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정말로요. 100억이라는 돈이 이 모든 걸 시작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함께했기에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둘 다 중요했던 거예요. 기훈이네 가족이 먼저 돌아갔습니다. 채은이가 손을 흔들며 갔어요. 승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저도 행복해요. 엄마 덕분에. 엄마 덕분이 아니야.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승아가 돌아가고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생각이 많았습니다. 100억이라는 돈. 그 돈이 우리 가족을 시험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본 것만이 진실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세상에는 내가 보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고 그 순간들 속에 진짜 진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통장 잔고를 중요하게 여기죠.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마음 잔고가 더 중요하다는 걸요. 좋은 추억, 따뜻한 기억, 사랑했던 순간들. 그런 것들을 많이 쌓아두면 힘들 때 꺼내 쓸 수 있으니까요. 그게 진짜 재산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을요. 소통하지 않으면 진실은 영원히 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질문해 보세요. 혹시 모르는 진심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물론 돈도 필요합니다. 100억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가 진짜 부자가 된 건 돈도 있으면서 동시에 가족과 화해했기 때문이었어요. 딸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아들이 다시 찾아와줘서 손녀를 안을 수 있어서였습니다. 창밖에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불을 끄고 침실로 향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올까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하루. 가족과 함께하는 하루. 그런 하루가 계속되길 바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